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제 1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찰학개론 전체적인 모습은 총론과 강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론의 경우에는요, 1장 경찰과 경찰학, 2장 한국경찰의 역사, 3장 경찰의 법학, 그리고 4장 경찰관리론, 경찰통제. 그리고 이제 강론의 경우에는요, 생활안전, 수사, 경비, 교통, 정보, 보안, 외사. 여러분들이 경찰기관에 들어가시면 각각 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첫 번째 파트는요, 경찰과 경찰학. 자, 경찰학의 개념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경찰학 개론입니다. 그러면 경찰학이라는 것은 학은 배울 학자잖아요. 자, 경찰학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철학적, 그 다음에 역사적, 사학적, 법학적, 행정학적, 기타 경험과학의 총체다, 이런 말을 쓰고 있죠. 경험과학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경험해 왔던 거 있잖아요. 과거의 경찰은 어땠을까? 지금은 어떤가? 앞으로는 어떠겠다?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쌓인 것이 지식이라고 볼 수 있고, 바로 경찰학도 이런 경찰과 관련된 역사적이고, 그리고 또한 법학적이고, 행정학적이고, 이제 관리적인 측면이죠. 철학적인 입장에서 이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보는 거죠. 철학적인 관점, 역사적인 관점, 그리고 또 법학적인 관점,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찰학은 학문성과 이제 독자성도 이제 인정이 돼요. 예전에는 경찰학의 학문적인 필요성은 인정이 됐는데 독자성이 또 부정이 되다 보니까 많은 대학교에서 경찰학과라고 쓰지 못하고요, 경찰행정학과, 경찰법학과, 뭐 이렇게 경찰행정학부, 이런 식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문의 어떤 일부로서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경찰학의 독자적인 영역을 인정하게 이르릅니다. 따라서 이제 경찰학과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고요, 경찰학 박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경찰학이라는 학문적인 것도 인정이 되고요, 그다음 경찰학의 독자적인 영역도 인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떠했는가라고 볼까요? 자, 경찰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된 것은요, 17세기니까 이 당시에 절대 군주 주권 시대예요. 절대 군주,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 시대잖아요. 이럴 때 뭐가 있었냐면 관방학, 즉 이 군주를 도와주는 게 경찰이다, 이렇게 본 거죠. 이제 군주 주권 시대에 바로 국가를 보호하는 학문으로서 경찰학이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군주를 도와주는 학문, 이러한 개념으로 출발을 했었던 것이죠, 경찰학이. 근데 오늘날은 당연히 차이가 있죠. 이제 오늘날은 군주 주권이 아니라 지금은 국민 주권 시대로 변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경찰학과는 사뭇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학이라는 것은 경찰과 관련된 경험과학의 총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찰학이 출발한 것은 17세기 절대 군주 주권 시대에 관방학에서 출발했어요. 이거를 어떤 근거를 보면은 유스티라는 사람의 경찰학 원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관방학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찰학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각국의 경찰학이 어떻게 발전했느냐라고 보면은요, 독일이라는 나라는요, 법학, 행정, 법학의 일부로 이해했다. 여기에 이제 행정법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행정법이라는 학문에 총론과 강론이 있어요. 자, 강론에 보면은 경찰 행정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질서행정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은 많은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할 때 이걸 행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것, 이걸 행정인데, 그럼 많은 공무원 중에 경찰 공무원이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어떤 행정의 일부로 이거를 가르쳐서 경찰학이라는 것은 바로 행정법학의 일부로 이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 미국에서는 행정학의 일부로, 그럼 행정학은 뭐냐? 공무원과 관련된 관리예요. 행정학은 경영학에서 나왔잖아요. 이 경영주의라고 그래서 기업 경영은 어때요? 이윤출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인력이나 장비나 이러한 예산을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이 경영학이라면, 바로 공직사회에서도 어떻게 인사나 조직이나 장비 예산을 관리해낼 것인가, 이게 행정학인데,
그러면 이것도 공무원 조직 있잖아요. 이제 공무원 조직 중에 일부가 경찰 조직이다. 따라서 행정학의 일부자. 그러니까 다른 학문의 어떤 일부로 이해를 했던 거죠. 여전히. 영국은요. 범죄학의 한 분야다. 범죄학은 뭐냐? 범죄의 원인을 알아내고 범죄의 원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이게 이제 범죄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 원인이 바로 어떤 선택, 이익이 있어서 선택을 했다. 그럼 손해가 크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처벌을 하자 할지, 또는 범죄의 원인이 뭔가 사이코패스 등 소질적인 원인이 있다면 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병이라면. 그리고 범죄 원인이 환경에 있다면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죠. 이런 게 바로 범죄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법을 집행하고 이 범죄가 되는지를 찾아보는 이러한 걸 경찰 기관이 하잖아요. 그럼 범죄학의 일부를 또 경찰이 담당을 해요. 범죄가 있으면 형벌을 부과를 하는데,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수사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럼 수사 절차를 원래는 경찰 조직과 검찰 조직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형사 절차 중에 일부가 경찰이 담당하니까 결국 이 한도 내에서 바로 이 경찰학이 필요하다. 그래서 범죄학 한 분야로. 자, 한국은 1981년 경찰대학이 개교하면서 경찰학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이제 주도하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이상 좀 정리를 해보면 이 경찰학이라는 것은 바로 한쪽으로만 볼 수 없어요. 철학적인 관점, 역사적인 관점, 그리고 또 법학적인 관점, 행정학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이 경찰학이 시작이 된 것은 17세기 군주주권 시대였다.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지금은 경찰은 국민을 위한 국민주권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민주경찰을 이해해야 되지만, 과거에는 바로 군주를 위한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찰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경찰학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된 게 아니라 다른 학문, 즉 법학, 행정학, 범죄학의 한 분야로서 이해를 했는데, 오늘날에는 독자적인 영역, 이 경찰학이라는 독자적인 영역이 구축되기에 이르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학의 학문적 체계를 한번 보면요, 경찰학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우리는 이제 학문적으로 보는 것이니까요. 바로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봐야 될 경찰학의 내용이에요. 기초 이론으로서 경찰 철학이 있습니다. 경찰 이념론, 이념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나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민주주의 이념이 있어요. 모든 국가 권력은 바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주권주의죠. 따라서 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서 권력을 행사한다? 바로 국민을 위해서 권력을 행사한다. 이게 민주주의 이념이에요. 더불어서 이제는 법치주의, 헌법에 근거를 한 법률,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지만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가 있지요. 이게 법치주의. 더불어서 바로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알할지, 또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해야 된다. 행정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념이에요. 그 다음에 윤리입니다. 이념이라는 건 어떤 조직 전체적인 거냐면, 이 윤리는 개인적인 의미죠. 바로 부패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리와 관련이 되는 게 경찰 부패 문제고, 그러면 부패는 왜 하는가? 부패 원인을 따져보고 부패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강제성이 없으면 부패를 막기 어렵다라는 관점 속에서 과거에 국민권익위원회 초대위원장이었던 김영란이라는 분이 법안을 제출하죠. 부패방지법이라는. 그래서 김영란법이라고 알려진 부패방지법이 통과되기에 이르러서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물을 접대할 때도 3만 원 넘지 말아라. 선물도 5만 원 넘지 말고, 경주사비도 5만 원 넘지 말아라. 물론 화환이 있달지 그럴 때는 10만 원까지. 그리고 또한 이 농수산품이 들어가 있다면 선물도 10만 원까지 라는 내용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윤리의 기준은 뭐고, 그러면 부패의 원인이 뭐고, 부패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이게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경찰학이죠. 두 번째는 경찰의 역사입니다. 한국 경찰의 역사와 외국 경찰의 역사 이렇게 돼 있는데, 과거의 시험과 관련해서는 외국 경찰의 역사도 출제가 됐었어요. 영국 영향을 받은 미국, 그리고 대륙법계인 프랑스와 독일, 더불어서 스페인과 중국까지도, 또한 일본까지도 이게 나왔으나 지금은 출제 영역은 아닙니다. 한국 경찰의 역사, 우리 경찰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경찰청이라는 조직이 과거에는 어떠했는지를 바람으로써 앞으로의 경찰을 우리가 이제 묘사해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경찰 법학이 있습니다. 경찰 행정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찰 법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조직법, 경찰의 조직도 법에 의해야 됩니다. 법에 의하지 않은 조직을 우리는 비선 조직 이렇게 말하죠. 국정사태와 관련해서 논의가 되는데요. 법이 없으면 조직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관청을 만들려면 법을 만들어야 돼요. 또한 정부조직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이렇게 부처, 18개의 부처가 있고 그리고 또 17개의 청이 있죠. 그러면 경찰 조직은 경찰청이죠. 경찰청은 정부조직법에 보니까 행정안전부 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 경찰법에 보니까 행정안전부 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 그리고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경찰청을 둔다. 지방경찰청 소속하에 경찰서를 둔다. 이렇게 법에 근거를 두고 경찰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경찰 구성원들이 들어가겠죠. 그럼 조직법과 관련해서 경찰법, 그리고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을 도와주는 국가공무원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 작용에 관한 법입니다. 간간히 경찰 시험에 나왔던 경찰은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왜 휴대할 수 있느냐? 경찰공무원법에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무기를 휴대할 수 없어요. 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경찰 공무원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조 4에 보니까 범인을 체포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을 보호하거나 공무집행한 걸 억제할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최소한도로 써야 되겠죠. 이처럼 경직법 10조 4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더불어서 법은 하나의 또 한계로서 작용을 합니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예를 들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경찰이 무조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기 사용은 최소한도로 지켜야 돼요. 이걸 우리는 비례의 원칙이라고 하고 한계를 위반한 무기 사용은 안 됩니다. 자, 이걸 우리는 경찰 작용법이라고 말하죠. 경찰 행정학, 다른 말로 경찰 관리론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조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경찰 조직은 피라미드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계층제라고 하게 되죠. 계급제로도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조직을 어떻게 편성을 할까? 이렇게 상하로 편성을 하게 되고, 과거에 이제 경기도의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에 1000만 명이 있죠. 자, 그러면 다른 도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있다 보니까 경기지방청이 다 담당하기 어려웠어요. 구조조정 차원에서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죠.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러한 조직을 편성을 하는 원리들이 작용하게 되고요. 인사와 관련돼서는 승진이랄지 인사 배치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사기를 높이고 그리고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인사관리의 핵심이에요. 예산관리, 장비관리, 이러한 경찰관리론을 다루는 파트고요. 그다음 경찰과학과 관련해서 그 외에도 범죄학, 사회학, 심리학, 수사학, 이러한 부분들도 다 경찰학과 연계된 분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응용론으로서는 경찰 경무론이라고 그래서요, 경찰 경무, 운영과 관련된 겁니다. 생활안전, 수사, 교통, 경비, 정보, 보안, 외사, 이렇게 각각 강론에서 다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거를 토대로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이상 보시면 경찰학이라는 것은 경찰에 관한 경험과의 총체다. 철학적이고 역사적이고 또한 법학적이고 그리고 또한 행정학적인 관점에서 다양하게 바라봐야 되고, 또한 실무적인 관점에서 경찰기관이 무엇을 하는가, 이런 것들도 경찰학의 학문적인 분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경찰학에 대해서 봤어요. 이제 경찰학이란 무엇인가라고 봤다면, 자, 그러면 경찰학이란 경찰을 연구하는 거라면 경찰이란 무엇인가라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경찰을 폴리스라고 하죠. 자, 그러면 경찰학이라는 것은 경찰을 연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찰이란 무엇이냐 과연? 근데 여기서 하나 유의하실 것은 경찰과 경찰관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경찰을 경찰관으로 이해하죠. 영어로 말하면 경찰관은 policeman입니다. 경찰은 police죠.
그러면 이 경찰이라는 것은 뒤에 다 붙을 수 있어요. 경찰법, police law, 경찰 역사, 이제 police history 이런 것이 전부 다 경찰이에요. 뒤에. 그 중에 하나가 policeman인 거죠. 경찰관과 경찰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경찰이라는 것은 경찰관을 포함한 포괄적인 경찰과 관련된 모든 것, 이거를 가리켜서 경찰이라고 한다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역사적인 관점에서 과연 경찰이란 무엇인가? 이 경찰이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면요. 공무원이요, 우리는 100만 명 시대에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들은 입법부, 국회직 공무원도 있고요, 법원직 공무원도 있고요, 행정직 공무원도 있죠. 행정직 공무원 중에서도요, 교육직 공무원도 있고요, 일반 행정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행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을 집행하는, 즉 공무원이 하는 것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죠. 자, 국가 작용과 이제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행정은 두 가지로 다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제 국가 목적인 행정과 그리고 사회 목적인 행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회 목적인 행정. 사회 목적을 다른 말로 이거를 내무 행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국가 목적이라는 거는 국가가 흔들리죠. 예전에 IMF 때 국가가 흔들리죠. 일제시대 때 우리는 국가를 지키지 못해서 일본의 주권이 상실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국가 목적인 행정이 뭐냐? 재무행정. 즉 국고가 바닥에 나게 되면 국가가 흔들리게 됩니다. 군사행정, 군인, 군사력. 군사력이 약하게 되면 결국 국가가 흔들리게 됩니다. 외교행정, 외교력이 약하게 되면 결국 코너에 몰리게 되죠. 사법행정이 있습니다. 사법행정. 이 사법행정이라는 건 수사권과 관련된 부분인데 뭔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재판부가 흔들리게 되면, 사법부가 흔들리게 되면 이거는 국가 기강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게 국가 목적이라고 그래요. 국가 목적에는 이렇게 제군들 외사시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 목적은요, 사회 목적은 뭐냐 그러면 사회 목적은 질서행정. 질서행정이라는 것은 이걸 경찰행정이라고 그래요. 이제 경찰행정. 소극적 위험 방지가 목적인 거죠. 지금 경찰관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 그리고 적극적인 급부 행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어떤 적극적인 복리 증진이랄지 이런 일들을 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보건복지부를 할지 또는 구청이랄지 여기서 담당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현재 경찰 기관에서 하는 것은 여기서 하는 거죠. 이제 이거를 경찰행정이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이것부터 하냐면, 그럼 과거에 경찰관이 구분이 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씩 보면서 우리 경찰의 형성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찰 개념 형성 과정에 고대 시대에는 어떻게 봤을까? 법, 정치, 일체의 국가 작용이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는 정치가 포함이 되어 있다. 정치가 포함이 되어 있다. 지금 현재 경찰은 정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경찰을 우리는 폴리스라고 하죠. 폴리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폴리스.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자체 모든 국가, 바로 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이 국가 행정과 관련해서 우리 지금 현재의 폴리스라는 거는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폴리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근데 과거에 이 고대 시대에 보면 뭐가 있냐면 폴리스라는 게 있어요. 폴리스는 도시 국가를 말합니다. 이 국가 자체를 폴리스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폴리시아라고 있습니다. 이 폴리시아.
이 폴리시아는 국가에 관한 모든 거, 모든 정치, 한마디로 이 정치까지 다 포함했다. 이제 고대 시대에는요, 이게 분리가 안 됐어요. 모든 국가 작용을 다 경찰로 본 거죠. 쉽게 말하면 군인도 경찰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 경찰은 처음에는 도시 국가였거든요. 이게 지금 도시 국가를 말해요. 그러니까 초기의 국가는 도시 국가였어요. 그러면 이 폴리스라는 말 자체는 바로 국가 전체를 말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럼 현재 폴리스라는 것은 바로 요걸 의미하지만, 따라서 고대 시대는 경찰이 뭘 포함했다? 바로 정치도 포함했다. 자, 이 점이 이제 중요한 거죠. 고대 시대 경찰은 바로 정치가 포함이 되었다. 지금 현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이제 중세 시대로 와요. 14세기 프랑스, 그다음에 15세기 독일, 이렇게 가요. 그럼 요거 순서를 좀 알아야 돼요. 14, 15 프랑스, 독일. 프랑스에 보니까 이 당시에 경찰이라는 게 모든 국가 적용이다. 모든 국가. 역시 여기에 고대 시대 걸 그대로 왔죠. 안 나눠져 있어. 이 폴리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도시국가의 전체. 15세기 독일로 왔는데 모든 국가 적용. 모든 국가 적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는 바로 국가행정 전반이다. 뭐 이런 말 써요. 양호한 질서 국가행정 전반. 쉽게 말하면 전부 다 모든 국가 작용이었던 거예요. 이 당시까지. 모든 국가 작용. 예외가 없어요, 이제. 프랑스. 근데 순서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푸독. 프랑스가 먼저예요. 왜냐면 시험용으로 14, 15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14, 15 푸독. 자, 그 다음에 16세기 1530년이거든요. 1530년에 뭐가 있냐면 이 제국경찰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제국경찰법. 근데 이 중세시대의 경우에 마녀사냥 있고 그랬잖아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면서 이 교회 행정을 제외했다. 교회 행정을 제외했다. 이 교회에 바로 경찰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도 사만이라는 곳에 소도라는 곳이 있다고 하죠. 범인이 도망가면 잡지 못하는. 이게 바로 교회 행정을 제외한 일체의 작용이다. 자, 중세 시대를 정리해 보면 고대 시대의 경찰은 어땠느냐? 지금처럼 나눠진 게 아니에요. 국가 조직이. 모든 국가 작용이 바로 경찰이었다. 그런데 1530년 제국경찰법에 보니까 뭐만 빠졌다? 교회만 제외됐자. 이렇게. 제국경찰법에 교회만 제외됐죠. 그럼 여기 연결시키는 문제니까 육교. 16세기에는 교회 행정을 제외했죠. 육교. 16세기에는 교회 행정을 제외했어요. 육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행정이었죠. 자, 17세기로 와요. 이제 17세기. 이제 군주 주권 시대입니다. 중앙 집권화되죠. 17세기가 되면서 이제 드디어 분리가 돼.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드디어 이 두 개 나눠져요. 국가 목적과 사회 목적으로 분리되면서 17세기로 오면은 이걸 본 거죠. 내무 행정. 이제 드디어 국가 목적이 분리돼요. 따로 뽑아요. 군인을. 그러면서 여기에 보시면 재무, 군사, 외교, 사법을 제외한다. 이 제외한다는 뭐냐면 분리시켰다는 말이죠. 제외했다 또는 분리했다, 특별한 작용으로 이해했다. 그 말은 따로 뽑아는 거예요. 세금 거두신 분, 그 다음에 또 국경선을 지키시는 분, 외교하시는 분들, 사법이 뭐냐면 수사예요. 수사. 자, 요건 좀 유의하셔야 돼. 수사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범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경찰은 앞으로 일어날 위험을 방지하는 거죠. 과거의 범죄를 해결하는 것과 앞으로 장래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은 구분이 돼야 돼요. 과거의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죄가 되어야 돼요. 엄격한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춰야 돼요. 쉽게 말하면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죠. 근데 장래 위험이라는 것은 고의과실까지 요구되지 않고요. 위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 범죄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범죄를 수사한다 이거죠. 근데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수사권이 남용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범죄가 무엇이냐라는 걸 규정하는 걸 형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수사를 형사 절차를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엄격한 요건,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게 돼요. 그런데 위험이 있는데 위험은 장래 위험이에요.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그러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령하고 강제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위험만 있으면 돼요. 불이 났어요. 안에 지금 사람이 있다는 거죠. 고유 가실 필요 없어요. 빨리 문을 부시고라도 가서 구해야죠. 그러니까 위험 방지와 범죄 수사는 달라요. 따라서 이 경찰 국가 시대의 이 경찰은 어떻게 됐다? 내무행정 전체다. 내무행정 전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내무행정 전체야. 내무행정 전체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내무행정 전체는 이렇게 이제 질서라는 것은 소극적인 원리고요. 그 다음에 이 복리증진은 적극적인 복리증진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 내무행정 전체는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던 거죠. 이렇게. 근데 절대 여기에 이제 군주 주권 시대거든요. 이 당시에 군주 주권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경찰 국가 시대는 군주 주권 시대예요. 군주 주권 시대는 굉장히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했죠. 이 왕이 군주는 바로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왕권 신수설 이렇게 되잖아요. 악을 행하지 않는다. 영국에도 The King do no wrong. 왕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돼요. 재판 통제를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사법이 분리된 거 있잖아요.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사법이 제외돼요. 수사가 제외돼요. 그래가지고 프랑스에서는 이걸 담당하는 수사경찰과 그 다음에 여기에 위험을 방지하는 요걸 담당하는 이 경찰을 분리했어요. 요거 사법경찰이라고 그래요. 사법경찰. 자, 그다음에 이쪽을 뭐라고 하냐면 행정경찰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경찰의 개념이 프랑스에서는 바로 이 행정경찰만 의미했어요. 분리했죠. 이게 사법경찰. 과거 범죄를 해결하는 거하고 장래 위험 방지는 분리된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사법이 분리돼요. 사법이 분리된 시기가 언제다? 17세기.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고대 시대의 경찰은 지금과 달리 정치도 포함이 됐었다. 중세 시대에도 정치가 포함된 모든 국가작용이 경찰이었다. 그런데 1530년 요게 제국경찰법, 독일이죠. 교회가 빠졌다. 육교. 17세기에 경찰국가 시대는 군주주권 시대예요. 절대 군주가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했고 이 경찰이 바로 군주의 봉사를 했죠. 이 당시에 관방학에 의해서 경찰학이 나오겠다라고 말씀드렸죠. 다만 행정과 분리되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분리되기 시작한다. 행정과 경찰이 분리되죠. 일반 행정이 분리가 돼요. 그러면서 제군 외사가 빠져나가고 뭐만 남아요? 내무행정만 남아요. 내무행정만 나옵니다. 내무행정 전체. 경찰과 시대는 내무행정 전체만 남아요. 근데 내무행정 전체는 이러한 적극적인 복리 증진이 포함되어 있죠. 지금은 적극적 복리 증진을 하면 안 되죠. 이게 이제 경찰 국가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좀 아시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절대 군주가 사라지게 돼요.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요. 이제 법치 국가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법치 국가, 군주에게 모든 권력이 뭉치게 되면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법치 국가 시대로 흘러나오게 된 게 계몽철학이라는 원리가 있어요. 계몽철학. 군주만이 국민으로부터 신으로부터 권력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유를 받은 게 아니에요. 천부인권 사상 있죠? 이걸 자연법 사상이라고 그래요. 자연법 사상. 천부인권 사상.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롭다. 신은 인간에게 동등하게 자유를 줬다라는 사상이죠. 이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국민주권주의로 흘러나오게 되죠. 이제 국민의 대표가 뽑은 법에 의해서 통치하자.
그러면서 적극적 복지 증진을 제외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나오면은 여기에 이제 이게 분리되기 시작을 해요. 이쪽에. 그래서 여기에 이 소극적 위험 방지 요것만 담당하고 요거는 빠져요. 적극적 복리 증진, 복리 행정은 보건복지부를 할지 이걸로 이제 나누게 되는 거죠. 다시 보면 고대 시대와 중세 시대는 이 모든 것이 다 경찰이었다. 근데 경찰 국가 시대는 요걸 빠지게 되고 요것만 경찰로 이해했다. 이제 법치 국가 시대로 오면서 얘들 분리시키고 요거를 경찰로 이해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와 보니까 이 법치 국가 시대는 이러한 뭐가 빠진다? 적극적 복리 증진을 빠지고 소극적 위험 방지에 한정했다. 소극적 위험만 방지한다 이 말입니다. 소극적 위험 방지만 담당하고 적극적 복리 증진은 제외했다. 이렇게 가죠. 자, 그러면 이제 법치주의라고 하니까 법이라는 게 나와요. 법. 과연 이제 이 법이라는 것은 어떤 법일까? 독일에요. 독일에 보니까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일반 란트법 있죠? 자, 94년 일반 란트법. 이제 일반 란트법 프로이센 941센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 경찰권 발동은 절박한 위험을 방지할 때만 쓰라는 거죠. 이런 그 위험도 절박할 때만 쓰라. 절박하지 않은 위험의 경우에는 경찰권을 발동하지 말라. 이게 이제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이에요. 1794년 941센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절박한 위험 방지예요. 그리고 1795년 이제 죄와 형벌 법전이 있죠. 죄. 여기에서도 자유, 재산, 안전을 강조한다. 특히 재산을 강조하죠. 이게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있었거든요. 이제 프랑스 혁명의 시민혁명에 의해서 국민주권주의로 오게 되면서요. 죄와 형벌 법전 또는 경제처벌 법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 재산이 바로 이제 위험이 없으면 함부로 강조하지 마라. 이거 소극적 위험 방지예요, 이것도. 그러면 여기 연결시킬 때 이렇게 재산이 들어가면 죄, 재산죄. 그 다음에 절박, 란트, 절박. 란트는 절박하다. 란트는 절박. 자, 그 다음에 이제 1882년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 있어요. 일단 82년 파리. 예전에 방송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방송하다가 파리가 막 날아다니니까 이 아나운서가 크크크 웃었어요. 파리 크. 크로이센 일반 란트법은 1882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84년 있죠. 1884년에 지방자치법제는 위생을 강조했죠. 위생도 위험이죠. 그 위생까지 강조한 이게 이제 지방자치법제예요. 1931년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이 있어요. 경찰 행정법은 의무에 합당한 재량. 아무튼 행정법은 합당해야 되겠죠. 아무튼 여기서 문제는 이 연결시키는 문제를 내기 때문에 절박한 란트는 절박하다. 재산죄. 그리고 941세 파리크. 이 개념을 축소했어요. 위험 방지로. 좀 이따 볼게요. 이거는 지방자치법제는 위생. 경찰 행정법은 합당. 이렇게 가요. 현대 법치국가는요. 이제 위험 중에서도 워낙 많아요. 그래가지고 위험 중에서 협의 행정경찰 사무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뭐 영업이랄지 영업 그리고 건축 또는 보건 이런 부분들이 있죠. 뭐 이런 것들을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다른 행정장으로 이관해요. 그래서 경찰의 임무 이제 위험을 두 개로 나눠요. 위험을 다른 행정기관에서 하는 위험 방지를 협의 행정경찰 그리고 경찰 기관에서 하는 위험을 보안 경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점점 줄어드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이 위험 방지가 있잖아요. 질서 행정이 있는데 여기에 이게 이제 위험 방지예요. 경찰 행정 위험 방지예요. 이 위험 방지를 다시 둘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보안 경찰로 보안 경찰. 또 하나는 협의의 행정경찰로 이렇게 나눠요. 이제 이거는 하나하나씩 다시 구별을 할 거예요. 협의 행정경찰 이렇게 구분해요.
그래가지고 보안경찰은 경찰기관이 하는 위험방지, 협의행정경찰은 다른 행정기관에서 하는 위험방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경찰기관에서 하는 경찰이라는 건 뭐냐? 고대시대 중세시대는 이 모든 국가작용이었다. 경찰국가시대는 이 내무행정 전체였다. 법치국가시대는 소극적 위험방지였다. 소극적 위험방지였다.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자, 그러다가 20세기 이후에는 다시 이걸 비경찰화, 즉 위험을 나눠 가지고 다른 행정기관에 넘기고 이것만 남는다. 보안경찰. 이게 점점점 축소 후 역사다. 자, 경찰의 개념이. 경찰의 개념이 모든 국가작용, 그리고 내무행정 전체, 소극적 위험방지, 보안경찰, 이렇게 점점 축소해 간다라고 하는 점을 좀 알아두시면서 그러면 이 판례들을 보니까요. 일단 이게 이제 크로이츠베르크 판결부터 먼저 한번 보시면, 자,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뭐냐면 1882년 독일의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이 크로이츠베르크 언덕이 있었어요. 이 언덕에 전승 기념비가 있었어요. 전승 기념비 조망을 확보한다. 이건 뭐냐면 이 언덕이 있는데 여기에 전승 기념비가 있는 거예요. 전승 기념비. 조망이라는 것은 이게 멀리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 보여. 멀리에서 이 기념비가 보여야 돼. 그래서 여기 토지 있잖아요. 토지에다가 이 경찰 토지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했어요. 건물을 이렇게 높이 지어버리면 이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이를 여기에 제한한 거예요. 이 높이 짓지 말라는 거지. 이 경찰청장의 명령에 대해서 그러한 명령은 어떤 심미적인 이유, 이 말은 뭐냐면 위험이 아니라는 거죠.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는. 위험 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다 이거죠, 무효다. 왜? 경찰청장은 위험 방지만 해야지 이러한 복지 증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찰 임무는 위험 방지에 한정된다고 본 사상이 법회상 확정된 유명한 것이 뭐다? 바로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다. 자, 크로이츠베르크 그 판결에서 이러한 위험 방지에 한정한다라고 봤던 거죠. 1882년에요. 자, 요거와 관련된 이제 판례들을 보면 브랑코 판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브랑코 판결은 브랑코라는 소년이 국영 담배 공장 운반차, 이거 운반차라고 돼 있지만 술이에요, 선술에. 부상을 당해요. 자, 근데 그 운반하는 운전기사가 뭐 얼마나 돈이 있겠어요? 그냥 뭐 거의 최저 수급 받고 일하는 사람인데 돈이 없어요. 다친 치료비가 필요한데 민사법원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공무원에 의해서 발생한 거다. 그래서 행정재판소로 옮겨졌고 공무원에 의한 손해는 국가배상 책임. 그래서 최초로 국가배상을 인정한 게 브랑코 판결이에요. 과거에는 국가는 악을 행하지 않는다 라는 것에 따라서 국가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개인 책임으로만 물었죠. 예컨대 변사또가 춘향이를 괴롭혔다고 해서 국가가 물어주나요? 그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거는 변사또 책임인 거지 그걸 국가가 물어준다 이런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근데 온라인 그렇지 않죠? 공무원이 잘못하면 공무원이 위법행위를 해서 인간관계에 있는 손해가 있다면 국가가 배상을 한다. 이게 국가배상법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는 없었다. 브랑코라는 판결에서 최초 국가배상을 인정을 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에스카베도 판결은 뭐냐면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을 침해해서 영화에 많이 나오죠. 자백을 얻었어요. 변호인 못 만나게 하고 자백을 얻었다. 그럼 증거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미란다 판결도 비슷한 거죠. 변호인 선임권, 접견 교통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의 증거는 부정했다. 자백의 의무성과 관계없이 채취 과정에 위법이 있는 자백을 배제하기엔 계기가 됐다 이거죠. 의무성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의무로 했다 할지라도 자백 수집 과정에 위법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없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바라본 경찰의 개념에 대해서 봤는데 좀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경찰학이라는 거는 경찰을 연구하는 거다. 그럼 역사적으로 경찰은 어땠느냐? 지금은 각각 나눠져 있잖아요. 군인은 경찰이 아니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속해 있는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이 아니죠. 그런데 과거에는 모든 공무원이 안 나눠졌다는 거예요. 모든 국가 작용이 경찰이었다. 원래 연호는 바로 폴리스라는 것은 국가 자체를 의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찰국 17세기 경찰 국가 시대에는 내무행정 전체로, 그리고 이제 18세기 말 또 19세기로 오게 되면 법치국가 시대는 소극적 위험 방지로 한정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소극적 위험 방지 작용이 20세기 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에 넘어서요. 이때 위험이 또 나눠져요. 예를 들면 건물이 붕괴되면 위험이잖아요. 예전에 산풍배까지 붕괴되는 것처럼요. 사람이 많이 죽잖아요. 그렇다면 경찰이 건축 허가 내주면서 과연 건물이 안전한가? 여기까지 다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것은 다른 행정기관에서 한다는 겁니다. 이걸 건축경찰이라고 합니다. 그럼 KTX 옆에 보면 또 철도경찰이 따로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분리를 한 거예요. 위험을, 이런 걸 비경찰화. 예전에 경찰기관이 담당했던 것을 이제 위험을 나눠서 일반 행정기관, 다른 행정기관에서 하도록 하는 거죠. 이제 경찰만 담당하는 위험을 보안경찰이라고 하자, 이렇게 말한 거죠. 모든 국가자경, 내무행정 전체, 그리고 소극적 위험 방지, 그리고 보안경찰, 이렇게 경찰의 개념이 축소되어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단계부터 좀 어렵긴 한데요. 뭐 재미있게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